오늘 공부할 사상가는 플라톤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한가운데 플라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자, 그림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공부할 플라톤입니다. 오른쪽에 땅을 가리키며 서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현실을 넘어선 이상적인 세계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자 했던 플라톤의 이상주의를 이 그림 속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 현실이 아닌 이상적인 세계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플라톤이 개인적으로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보자면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참된 삶을 깨우쳐 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결국 아테네 시민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목격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 플라톤은 현실의 환멸을 느꼈겠죠. 그리고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무너지고 기존의 질서도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국가 간의 힘의 논리만 존재하며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가 되던 시기였고 나라는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도덕이나 윤리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소피스트들은 극단적 상대주의를 표방하면서 궤변을 일삼고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에 맞서서 사물의 참된 본성, 질서를 회복하고자 노력했고 이것을 통해 인간의 참모습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언제 파멸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현실이나 위태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존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플라톤에서 기억할 건 딱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플라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한 나라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 혹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플라톤은 이 세계를 2개의 세계로 나눕니다. 자, 2가지로 구분했으면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각각 어떤 모습이겠어요? 당연히 하나의 세계는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일 것이고 다른 하나의 세계는 완전하고 참된 세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플라톤은 국가를 3등분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통치자, 그리고 중간 계급인 수호자,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생산자 계급까지.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3가지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3가지로 분리합니다. 바로 머리와 가슴, 배, 셋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곤충도 아닌데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3등분할 수 있었는지, 인간 영혼을 3분, 3가지 부분으로 어떻게 나누었는지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계를 2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죠. 이걸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2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봤는데 그 중 하나가 이데아계, 나머지 하나를 현상계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이 세계를 현상계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감각,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가 현상계입니다.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현상계라고 하고요. 이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이데아계라는 보다 완전하고 참된 세계의 모사, 즉 속된 말로 하면 짝퉁이죠. 이미테이션. 이데아계라는 완전한 세계의 불완전한 모사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자, 그러면 이 현상계가 모사하고 있는 진짜 세계, 참된 세계, 완전한 세계는 무엇인지
바로 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걸 이데아계라고 합니다. 이데아계. 이데아계는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을 통해 파악하는 세계가 아니라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영원불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세계이고 참된 세계입니다. 이데아계와 현상계, 플라톤이 들었던 동굴의 비유라는 걸 통해서 두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 있는 벽 혹은 의자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게끔 결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벽에는 각종 그림자들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 여러 가지 사물들의 그림자만을 보고 평생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자신들이 목격한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자가 참된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물들을 모닥불로 비춰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고 상당히 왜곡되어 있겠죠. 이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 그리고 이 그림자를 만들어낸 동굴 속에 있는 사물들, 이것들은 모두 현상계에 속하는 불완전한 알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평생 동굴의 벽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어쩌다 보니 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동굴을 탈출하게 됩니다. 동굴 밖에 나오니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태양빛에 익숙해지면 지금까지 자신이 동굴벽에서 바라보았던 그림자가 모두 가짜임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세계에 존재하는 참된 사물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굴 밖에서 진짜 참된 세계인 이데아계를 여기서 이 동굴 밖에 있는 모든 사물들, 존재들은 이데아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이데아계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함께 묶여 있었던 친구들에게 자기가 동굴 밖에서 무엇을 봤는지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과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을까요? 아마 이 동료들은 저 사람 제가 미쳤구나, 제가 우리를 해치려 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의 동료를 죽이려 하겠죠. 자, 이 이데아계를 먼저 목격하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를 깨달으라, 참된 삶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테네 시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고 동굴의 비유를 떠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동굴의 비유 읽기 자료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인간은 동굴 속에 갇혀 있다. 그리고 동굴 속에는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 그림자들은 왜곡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다. 자, 이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상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완전한 현상계를 동굴과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굴에서 벗어나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세계, 참된 세계, 영원불변하는 완전한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태양임을 깨닫게 되겠죠. 자, 이 동굴 밖에 있는 참모습은 이데아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데아계를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이데아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 태양을 선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선의 이데아. 여기 아랫부분에 동굴의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동굴 안에 있는 각종 사물들, 그리고 동굴 벽에 보이는 그림자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감각으로 경험되는 불완전한 세계인 현상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현상계는 감각으로 경험되는 세계이고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이다. 그리고 이건 동굴 속의 모습으로 비유되어 있다. 자, 반면 동굴 밖은 이데아계입니다. 이데아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세계, 동굴 바깥을 통해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다.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완전한 세계, 감각으로 경험되는 불완전한 세계, 이데아계와 현상계.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누어 보고 있다. 여기서 이데아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우리가 참고로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데아라는 말은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 본질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 본질. 자,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원, 서클, 원이 존재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 오늘 먹은 소세지 모양의 동그라미, 내 친구의 동그란 얼굴, 그리고 컴퍼스로 그린 아주 반듯한 동그라미. 자, 모두 원이라는 이상적인 원형과 본질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목격하는 원은 모두 불완전한 원의 형태입니다.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를 모두 이은 것이 원이라는 것의 이제 정의죠. 그런데 이 원이라는 그 정의, 그 원형이나 본질은 아주 완벽하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물들의 원형과 본질을 이데아라고 합니다. 자, 이데아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필의 이데아, 의자의 이데아, 사람을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하고 등을 받쳐주는 의자라는 것에 이데아가 있는데 모든 사물들에는 다 이데아가 존재하는데 이 이데아 중에 이데아, 왕 중에 왕, 이데아 가운데 가장 최상의 이데아를 우리는 선의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적어볼게요. 최상의 이데아로서 다른 이데아들과 사물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며 인간이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한마디로 다른 이데아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존재 근거이자 인간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즉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식의 근거가 되는 게 선의 이데아다. 자, 태양은 다른 만물, 나무나 참새, 꽃, 인간 모든 만물을 키워주는,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 원천이잖아요. 태양이 없다면 다 시들어 죽겠죠. 그리고 태양은 우리가 그 빛을 통해 우리가 많은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볼 수 있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존재 근거, 인식 근거를 태양이라는 것을 통해 플라톤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이데아가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이제 플라톤이 이 세계를 두 개로 나누었던 것,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영원불변한 완전한 세계, 참된 세계로서 이데아계와 감각에 의해 경험되는 불완전한 세계로서 현상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모든 사물마다 이데아가 있고 그 가운데 최고는 선의 이데아이다. 바로 태양으로 비유되었던 선의 이데아이다. 여기까지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지 인간의 영혼을 세 등분했다는 영혼 3분설을 한번 살펴볼게요.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자, 우리의 육체가 머리와 가슴, 배로
크게 나눌 수 있듯이 이 머리에 깃든 영혼으로 이성을, 그리고 가슴에 깃든 영혼으로 기계를, 그리고 배에 깃든 영혼으로 욕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혼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즉 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때 덕이 드러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지혜롭다고 표현하죠. 즉 이성을 잘 발휘할 때 지혜의 덕이 드러난다고 보았고요. 기계에서는 용기의 덕이, 기계를 잘 발휘하면 용기 있다라고 하죠. 용기라는 덕이. 그리고 욕망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저 사람은 욕망을 잘 절제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욕망에서는 절제의 덕이 드러난다. 절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성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지혜의 덕이, 기계가 역할을 잘 수행하면 용기라는 덕이, 욕망은 절제라는 덕이, 각각의 덕이 드러나는데 이 세 가지 덕이 조화를 이룰 때 네 번째 덕인 정의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덕에 이른다. 그래서 이성에 해당하는 덕으로서 지혜와 기계에 해당하는 덕으로서 용기, 욕망에 해당하는 절제,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됐을 때 생겨나는 덕인 정의, 네 가지를 합쳐서 사주덕, 네 가지 덕이라고 플라톤은 이름을 붙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사주덕. 플라톤은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높게 존재하는 사람들은 통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첫 번째로, 그 다음엔 수호자,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 군인 계급이 되겠죠. 군인, 수호자를 두 번째 계급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자,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장인같이 나라의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도맡는 생산자, 이 세 계층으로 국가 구성 요소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계급, 통치자와 수호자, 생산자, 세 가지 계급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계층도 셋으로 나누어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위에 봤던 위에 봤던 영혼 3분설이랑 먼저 나라에서 머리를 쓰고 이성을 통해서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통치자가 되겠죠. 그래서 통치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은 지혜라고 봅니다. 통치자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겠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 용기가 있어야겠죠. 군인 계급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자, 나라의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계급인 생산자들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겠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은 절제의 덕입니다. 그리고 이 세 계급이 모두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그래서 밑에 적어볼게요. 정의로운 이상국가는 각 계급이 각각의 덕, 즉 통치자는 지혜를, 수호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잘 발휘할 때 실현되는 국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시험 문제에 플라톤의 이상국가인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정의로운 국가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필기해 보겠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계급이 되겠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이성이 탁월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플라톤은 선에 대한 지식, 즉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자, 즉 철인이 통치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자, 즉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사회를 이상국가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필기를 해보자면, 밑에 보면 플라톤의
철인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계급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계급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이상적인 국가, 정의로운 국가의 특징으로는 수호자 계급의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군인 계급이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도록, 탐하지 않도록 수호자 계급은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리고 절제라는 덕은 모든 계급에게 필요한 덕이다. 통치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혜에 플러스 알파,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호자 또한 용기에 더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는 당연히 절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절제라는 덕을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호자, 통치자, 모든 계급에게 필요한 덕으로 보았다. 이것도 플라톤의 국가 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